2026년 2월 5일 인류의 머리 위에서 거대한 안전장치가 꺼졌습니다. 트럼프의 청구서엔 더 이상 동맹이란 단어가 없었습니다. 독일이 금기된 단어를 꺼냈습니다. 바로 핵입니다. 뉴욕 지하 25m, 1236톤의 금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서울 상공의 이야기입니다. 푸틴이 트럼프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엔은 죽었습니다. 각자 도생의 핵 도미노. 첫 번째 블럭은 이미 넘어졌습니다. (2026년 2월 5일) 오전 9시 당신이 무심코 출근 커피를 마시던 바로 그 시각 인류의 머리 위에서 거대한 안전장치 하나가 소리 없이 꺼졌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두 핵 강대국의 미사일 숫자를 제한하던 마지막 약속 뉴스타트 협정이 공식적으로 수명을 다한 순간입니다. 냉전 시대 이후 무려 50년 만에 처음 벌어진 일입니다. 이제 지구상에는 강대국들이 내일 당장 핵폭탄을 수천 개씩 찍어내도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단 한 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방금 그 어떤 통제도 없는 핵 야생 시대의 첫 번째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70년 전 윈스턴 처칠은 동맹을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을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지난 반세기 동안 서방 세계를 지탱해온 신뢰라는 화폐의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 그 가격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방국들에게 내민 청구서에는 더 이상 피나 눈물 같은 낭만적인 단어는 없습니다. 오직 현금과 GDP 5%라는 차가운 숫자만 적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토 헌장 5조, 즉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동맹 전체가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집단 방위 조항이 역사상 딱 한 번 실제로 발동된 순간을 말입니다. 그것은 유럽이 위기에 처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2001년 9.11 테러, 미국이 공격받았을 때였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청년들이 아프가니스탄의 거친 산악지대에서 미국을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영국군만 400명 넘게 전사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생각한 혈맹의 무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악관의 주인은 그 혈맹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내지 않으면 러시아가 당신들을 공격해도 우리는 돕지 않겠다. 오히려 러시아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격려하겠다. 이 발언은 단순한 협상용 허풍이 아닙니다. 동맹국들의 뇌리에 각자 도생이라는 공포를 심어준 결정적 트리거였습니다. 유럽의 지도자들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믿었던 미국의 해구산이 사실은 맹목적인 보호막이 아니라 월 구독료를 내지 않으면 언제든 일방적으로 해지될 수 있는 유료 서비스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신뢰가 깨진 자리에는 의심이 싹틉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이제 독일이라는 거인을 깨우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말폭탄이 떨어진 직후 세계의 시선은 런던이나 파리가 아닌 베를린으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난 80년간 단 한 번도 열린 적 없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독일의 차기 유력 총리 후보 기민당 대표 프리드리히 메르츠, 그가 의회 연설 도중 누구도 예상치 못한 단어를 꺼내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핵 뉴클리어입니다. 우리는 프랑스와 영국을 넘어 유럽 내 핵 보유국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이 문장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감이 오십니까?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입니다. 히틀러의 망령 때문에 군대를 갖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했던 나라입니다. 그런 독일의 지도급 인사가 공개석상에서 핵무장 가능성을 시사한 것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정치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던 발언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갈랐습니다.
독일 의회는 침묵했고 여론은 동요했습니다. 메르츠 총리 후보는 미국과의 핵 공유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 선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행간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이 제공하는 우산만 믿고 비를 피할 수는 없다. 독일은 지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핵무기는 오직 프랑스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영국의 핵무기는 미국의 통제권 안에 있습니다. 트럼프가 나토에서 손을 떼는 순간 유럽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은 그야말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 러시아의 핵미사일 앞에 발가벗겨지게 됩니다. 그들이 전범국이라는 역사적 멍에를 벗어던지면서까지 핵을 탐하는 이유, 그것은 야욕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공포 때문입니다. 그런데 독일이 핵무기를 가지려 할 때 반드시 넘어야 할 거대한 법적 장벽이 하나 있습니다. 통일 독일의 탄생과 함께 봉인되었던 아주 오래된 문서입니다. 독일이 핵을 가지려 할 때 마주치는 거대한 벽, 그것은 기술도 자본도 아닙니다. 1990년 9월 12일 모스크바에서 서명된 낡은 문서 한 장입니다. 바로 독일 관련 최종 처리에 관한 조약, 외교가에선 흔히 2+4 조약이라 부르는 문서입니다. 당시 서독과 동독, 그리고 2차 대전 승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마주 앉았습니다. 전 세계가 독일의 통일을 허락하는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통일된 독일은 핵무기, 생물무기, 화학무기를 제조하지도 소유하지도 통제하지도 않는다. 이 조약은 지난 35년간 유럽 한복판에 다시는 군사대국이 등장하지 못하게 막아온 핵 봉인 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메르츠 총리 후보와 독일의 보수파들은 지금 현미경을 들고 이 조약문의 틈새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교묘하고 치밀합니다. 조약은 독일 영토 내에 외국군 핵무기를 대치하는 것을 금지했을 뿐이다. 우리가 돈을 대고 프랑스의 핵잠수함이나 영국의 미사일 통제권을 공유하는 것까지 막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말장난처럼 들리십니까? 하지만 이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독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년 넘게 중립국의 간판을 달고 있던 스웨덴을 보십시오. 나토에 가입하자마자 전시에는 우리 땅에 핵무기 배치를 허용할 수 있다며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는 더 노골적입니다. 미국의 핵무기를 우리 앞마당에 배치해달라며 뉴클리어 쉐어링을 공개적으로 구걸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올가매던 법적 안전장치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만든 조약들이 역설적으로 각자 도생을 위한 족쇄가 되어버린 상황. 그리고 이 혼란의 와중에 독일은 자신들의 불안을 해소할 가장 확실하고도 물리적인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동맹의 심장부, 뉴욕 맨하튼 지하에 잠들어 있는 무언가를 깨우는 일입니다. 신뢰가 무너졌다는 걸 증명하는 데는 복잡한 외교 문서가 필요 없습니다. 뉴욕 맨하튼 한복판 33 리버티 스트리트 지하 25m 아래를 보면 됩니다. 그곳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지하 금고에는 독일 국민의 피땀이 섞인 금괴가 잠들어 있습니다. 무려 1236톤. 시가로 따지면 28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양입니다. 독일 전체 금 보유량의 37%가 자국이 아닌 남의 나라, 미국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셈입니다. 과거 냉전 시절, 독일은 소련의 탱크가 베를린을 덮칠까 두려워 가장 안전한 동맹국인 미국에 비상금을 맡겼습니다. 그때는 미국이 가장 안전한 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를린의 기료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독일 의회와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뉴욕에 있는 우리 금을 당장 본국으로 송환하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투명성이나 감사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탈퇴를 선언한다면
만약 무역 전쟁이 격화되어 미국이 러시아 자산을 동결했듯이 독일의 자산에도 손을 댄다면 독일은 깨달았습니다. 유사시 미국에 맡겨둔 1236톤의 금은 비상금이 아니라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만드는 인질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 맡겨둔 지갑을 급하게 돌려달라고 할 때 그 우정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독일의 금 송환 움직임은 대서양 동맹이 심리적 부도 상태에 빠졌음을 알리는 가장 확실하고도 물리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불신의 파편은 이제 유럽을 넘어 지구 반대편을 향해 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머리 위로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먼 나라 독일의 투정처럼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지도를 조금 더 오른쪽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 아시아로 돌려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쏘아 올린 불신의 파편은 베를린 장벽만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중동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를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미국의 안보 공약을 휴지 조각 취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우디는 핵보유국인 파키스탄과 상호 방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석유를 팔아 번 돈으로 미국의 무기를 사는 대신 파키스탄의 해구산을 빌려 쓰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만 바라보던 70년 외교 공식이 깨졌습니다. 이 거대한 도미노의 끝, 그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바로 사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의 동맹들이 뭉치자 타깃을 바꿨습니다. 대서양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고리, 한국과 캐나다를 향해 더 노골적인 목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진짜 공포는 핵의 가성비를 따지는 그의 장사꾼 기질입니다. 한국이 스스로 핵을 가지면 우리가 굳이 비싼 돈 들여 지켜줄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 위험한 질문이 워싱턴에서 나올 때마다 한국 여론은 요동칩니다. 자체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70%를 넘나듭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이라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청구해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약관을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이 2+4 조약이라는 족쇄를 풀고 핵무장에 나서는 순간 일본은 평화헌법을 핑계로 한국은 생존을 명분으로 그 뒤를 따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비 경쟁이 아닙니다. NPT, 핵확산 금지 조약이라는 국제 질서가 붕괴하고 옆집이 총을 샀으니 나도 총을 사야만 잠들 수 있는 공포의 무한 경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5일 뉴스타트 협정의 종료는 이 경쟁에 심판이 없음을 알리는 호루라기였습니다. 이제 규칙은 사라졌고 링 위에는 심판도 없습니다. 오직 힘과 힘이 부딪히는 소리만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국제 질서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단지 장례식만 치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증거는 뉴욕의 유엔 본부가 아니라 스위스 다보스의 한 화려한 서명식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가자지구 평화위원회, 이름은 그럴싸해 보입니다. 하지만 가입국 명단을 뜯어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독재 국가들. 여기에 방점을 찍은 인물은 다름 아닌 블라디미르 푸틴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당사자가 10억 달러를 내고 평화를 지키겠다며 이 사설 클럽의 VIP 회원이 된 것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같은 전통적 우방들이 고개를 저으며 불참할 때 트럼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자지구에서 성공하면 다른 분쟁에도 개입하겠다며 사실상 유엔을 대체할 힘의 기구를 만들겠다는 야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2차 대전 이후 세계를 지탱해온 가치동맹의 시대가 끝났다는 선언입니다. 이제 국제사회는 민주주의나 인권 같은 고리타분한 명분이 아니라 회비를 낸 만큼 권력을 행사하는 철저한 주식화처럼 운영될 것입니다. 돈 없으면 동맹도 없고 힘 없으면 평화도 없습니다. NPT 체제가 무너지고 각국이 핵무기를 움켜쥐려는 지금 2026년은 법의 시대가 저물고 야만의 시대가 개막한 원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는 2026년 2월 5일의 아침으로 돌아옵니다. 뉴스타트 협정이 종료되던 그 순간 뉴욕 연준 지하 25m 아래 잠들어 있던 독일의 금괴들도
아마 숨을 죽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독일이 왜 갑자기 그 무거운 금덩어리들을 집으로 가져가려 하는지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산의 이동이 아닙니다. 지난 70년간 서방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던 팍스 아메리카나, 즉 미국 주도의 평화 시대가 공식적으로 끝났음을 알리는 장례 절차입니다. 독일이 금을 회수하는 날, 그것은 베를린 장벽 붕괴보다 더 큰 역사적 상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을 믿지 않는다는 선언이 서류가 아닌 1236톤의 금이라는 무게로 증명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동맹이 떠난 자리, 그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은 이제 신뢰가 아니라 핵무기입니다. 독일은 그 금기된 버튼에 손을 올렸고 세계는 숨을 죽인 채 그들의 손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돈으로 살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돈 없이는 생존조차 살 수 없는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